세상은 빠르게 전기차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며 기존 자동차 시장의 질서까지 깨지고 있을 정도로 큰 변혁의 시기가 시작됨을 느끼고 있는데요. 역사는 짧지만 발빠르게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려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2025년까지 전동화를 선언한 제네시스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모델 제네시스 GV60 스탠다드 2륜구동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기차는 G80 전동화 모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G80 전동화 모델의 경우는 내연기관 모델을 베이스로 전기차로 컨버팅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GV60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했습니다. 내연기관의 플랫폼 수도 줄어들고 있는 요즘 전기차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플랫폼 공유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대차와 다른 프리미엄을 표방한 제네시스에서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더 세세토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에서는 모델 라인업의 숫자가 높을수록 고급스러움을, 숫자가 낮을수록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걸 표현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가장 숫자가 낮은 GV60 같은 경우에는 더 역동적인 느낌을 담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두 줄 헤드램프에서는 제네시스 다른 브랜드와 똑같은 공통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연기관 모델에서 이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성했던 크레스트 그릴이 하단부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엔진열을 식히기 위해서 위쪽에 있었지만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 냉각을 위해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기능적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네시스가 연상되면서도 조금은 다른 낯선 느낌이 느껴지는 부분도 바로 이런 곳에서 온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크레스트 그릴의 경우에는 전처럼 방패 모양도 있지만 이쪽에 삼각형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치 자켓의 브로치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기존 크레스트 그릴의 이 삼각형 포인트는 제가 얼마 전 시승한 G90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이 삼각형 포인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단조로웠던 크레스트 그릴이 조금은 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제네시스 엠블럼은 기호설 패턴이라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얇아지고 기호설 패턴을 통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감성이 더해졌는데요. 이전에 세세하게 변했던 엠블럼을 생각한다면 이 사소한 기호설 패턴까지 들어간 부분은 럭셔리 브랜드로서는 좋은 변화의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에는 이 클램쉘 후드라는 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조개 껍질과 같이 덮어지는 보닛의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클램쉘 후드는 고급화를 더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팅 라인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좀 더 단차라던가 이런 품질에서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 라인과 일체감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면부는 제네시스 다른 모델이 연상되면서도 조금 전기차다 보니까 신선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낯선 모습이 드는 것도 이 전면부에서 보이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측면부입니다. 저는 전기차 시대에 오면서 이 측면부가 참 어색하더라고요. 이 비율들이 전통적인 차와 또 다른 느낌이 들어서 이 비율들이 좀 저한테는 아직까지 적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엔진이 사라지고 모터로 변하면서 이 전통적인 차량의 비율이 아닌 극단적으로 짧은 오버행과 긴 휠 베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시승했던 G90의 늘씬하고 클래식한 비율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기교 없이 바람을 흘려버릴 것 같이 유려한 라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공기저항 개수를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 사이드미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솔직히 어색은 하지만 이 사이드미러는 공기저항 개수를 줄이기 위한 기능적인 디자인인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가 쫓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A필러도 블랙 하이브루시로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A필러부터 이어진 크롬 라인이 전체적인 루프 라인의 형상화를 통해서 크로스오버의 그런 라인을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C필러 측에 위치한 볼트 T 에로는 전기차를 형상한 듯한 그런 번개를 보여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쪽은 윈도우가 아닌 블랙 하이브루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필요할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이 뒤에 두툼한 핸들 라인, 사이드미러를 통해서도 보이는 핸들 라인은 이 스포티한 느낌의 어떻게 보면 근육과 같은 더 달려가는 듯한 느낌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쪽에는 전기차 충전구가 위치되어 있는데요. 이쪽 바디 라인에 맞춰서 완성도 높게 한 부분은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 역시 제네시스의 두 줄 라인이 들어가 있지만 각도가 조금 더 치켜 올라가면서 좀 더 스포티한 차별화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크로스오버에 떨어지는 루프 라인과 얇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간 이 윙 타입의 스포일러는 이 차 크로스오버와 스포티한 성향을 적절히 잘 버무린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볼륨감 있는 뒤쪽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넓고 더 낮고 와이드해 보이는 면을 통해서 좀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 들고요. 이 투톤 버퍼를 통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네시스 GV60는 제네시스의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전기차라는 좀 더 차별화된 디자인 포인트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라서 조금 더 신선하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디자인은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전통적인 제네시스의 고객층을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조금 낯선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GV60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체 크기에서 휠베이스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트렁크의 공간은 생각보다 큰 편은 아니라는 첫 인상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도 고급스럽게 좀 마무리된 부분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V2의 커넥터와 같은 전기차에 어울리는 그런 부분들을 옆에 따로 보관을 함으로써 좀 더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제네시스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에서 한 번에 뒷좌석을 폴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뒷좌석 한번 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은 보신 것처럼 6대4 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대4 폴딩을 통해서 조금 더 본인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완전히 평탄화가 아니라 조금 각도가 있는 편입니다. 요즘 전기차를 통해서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약간의 평탄화를 위한 매트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크로스오버의 폴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세단에 비해서 확실히 크로스오버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V60의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우선 제 키가 177 정도인 걸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77인 운전 포지션을 지금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그룸 공간은 충분한 편이고요. 이 GMP의 특성상 바닥이 평평한 부분은 체감적인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클라이닝 각도도 굉장히 넓게 되는데요. 가장 세웠을 때, 그 다음에 가장 누웠을 때까지. 대신에 아이오닉 5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 뒷좌석 슬라이딩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뒤로 움직이면서 활용하는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쪽에 쿠션감이 아이오닉 때문에 조금 두툼해서 착자감에서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헤드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쿠페형이다 보니까 루프가 지금처럼 떨어지고요. 제가 뒤로 눕혔을 때도 지금 머리가 닿네요. 리클라인 했을 때 머리가 바로 닿는 게 느껴지고요. 이 각도를 세웠음에도 또 이렇게 세운 대로 이쪽에 머리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서 거주 공간이 더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제네시스 GV60보다는 아이오닉 5로 가시는 게 뒷좌석 활용하시기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의 편의 사양으로는 이쪽에 뱅 올러슨 스피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사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트림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입니다. 따로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수동식으로 선커튼을 지원을 해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버튼류나 이런 B필러에 있는 에어벤트들도 좀 세공이 잘 돼서 고급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뒷좌석을 위한 전용 공조 컨트롤러가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제네시스급이라면 뒷좌석을 위한 공조 컨트롤러가 하나가 있었으면 조금 더 가족용으로 쓰기에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대신에 C타입 포트 2개를 지원하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을 통해서 조금 더 전기차 플랫폼의 낮은 바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GV60는 뒷좌석 활용도 높은 분들보다는 조금 더 낮은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어울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GV60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지 않은 기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화사한 느낌이 참 인상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제가 솔직히 처음에 공식 이미지를 봤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아이오닉 5가 좀 많이 겹치는 듯한 레이아웃과 디자인이었는데요. 막상 실물로 보니까 확실히 소재라던가 그 다음에 이쪽에 실내 소재들의 패턴, 가공 능력이 확실히 고급차답게 차별화된 능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디자인 퀄리티는 풀옵션이 아님에도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블랙 베젤이 되어 있잖아요. 아이오닉 5는 화이트 베젤이었고 오히려 블랙 베젤이다 보니까 일체감이 더 높은 부분은 역시 아이오닉 대비 더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립감이 두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손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스포티한 걸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겐 이 두툼한 그립감이 또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로팅, 한마디로 떠있는 듯한 이 실내 인테리어 컨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암리스 쪽 변속기 부분이라던가 이 바닥까지의 부분이 확실히 떠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있는 성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이 바닥이 평평하게 뚫려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경계선이 따로 없다 보니까 혹시 조수석에서 뭐가 흘렀을 때 악셀에 부딪혀서 조금은 안전이 위험이 되는 그런 경우도 희박하지만 혹시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험성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래쪽이 넓기 때문에 가방을 둔다던가 안쪽 수납 공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 크리스탈 스피어를 볼 수가 있겠죠. 전기차의 경우에는 저도 시승해보면서 느꼈지만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GV60는 이 크리스탈 스피어를 통해서 시동이 안 걸렸을 때는 원형 불을 통해서 가벨을 또 아름다운 조명까지 함께 더해주고요. 시동을 걸면은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 차가 변속기가 나오면서 시동이 걸렸구나, 내가 움직일 수 있구나 라는 걸 이걸 통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CCIC라는 걸 통해서 제네시스의 새로운 테마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클러스터와 이 화면 연결을 통해서 중간현실 내비게이션이라던가 다양한 기능들을 조금 더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잘 표현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GV60는 디자인 소재에서 좀 차이점을 잘 이뤄낸 것 같고요. 이 시승차가 아닌 저희가 런칭쇼에서 봤던 풀옵션의 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가신다면 도어 트림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재가 쓰이기도 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를 보셔서 실제 촉감이라던가 소재의 느낌을 보시고 확인하셔서 옵션을 선택드리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GV60 스탠다드 후륜 모델 한번 주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동이라고 해야 될지 전원 버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EV 스타트 스톱을 누르고 시작을 하면은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크리스탈 스피어가 돌면서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드라이브에 놓고 한번 주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GV60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트림이 있고요. 스탠다드에서 2륜 구동, 지금 타고 있는 이런 후륜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이 스탠다드 올휠 드라이브, 앞뒤 모터가 있는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고성능인 퍼포먼스 올휠 드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출력별도 차이가 나고요. 추가적으로 주행 거리별도 차이가 나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현재 19인치고요. 21인치가 아니죠. 가장 작은 그런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에서 또 승차감에서 더 이점이 있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아니면은 이 LSD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적용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올휠 드라이브까지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옵션에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이오닉 5 올휠 드라이브랑 EV6 올휠 드라이브 이렇게 시승을 해봤는데요. 그거 한번 비교해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말씀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트림별 상관없이 다 77.4kWh 배터리 용량은 똑같고요. 출력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후륜 모터만 들어가 있고요. 최고 출력은 168kW, 최대 토크는 350Nm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익숙한 마력과 토크를 환산한다면 232마력 정도의 출력이 나오고요. 35.7kg 포스미터의 토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출력이 낮다 보니까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상은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차 타면 당연히 조용하다 이 뜻이 아니라 아이오닉5나 EV6랑 비교했을 때도 확연히 방음에서 더 조용하게 한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앞뒤로 공통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풍절음도 굉장히 잘 차단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기에서 V급인 부분이 하나 더 느껴지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차량은 뱅앤올룹슨 스피커도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옵션에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 그래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노이즈 소음을 주파수로 상실시키는 그런 기능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달릴수록 정숙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용한 부분에서는 더 차이가 느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승차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아이오닉은 굉장히 좀 컴포트한데
저 같은 많이 좀 소프트한 출렁출렁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이 약간은 아쉽더라고요. 오히려 EV6는 저한테 스포티한 성향이 좀 더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EV6에 대해서 좀 더 만족감을 느꼈었고, 아이오닉5는 너무 조금 울렁거려서 약간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빠져있는 상태의 GV60는 그 두 모델의 중간인 것 같아요. 노면은 어느 정도 읽고 가되 아이오닉보다는 좀 더 하드하고 EV6보다는 좀 더 진동을 걸러주는 그런 느낌의 중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퍼포먼스 오릴 드라이브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경험하지 못해서 제가 그 비교는 어렵겠지만, 우선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도의 서스펜션도 충분히 기본 형제차들 대비 더 높은 수준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대해서는 물론 더 하면 좋겠지만 기본 모드에도 충분히 탈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노면이 좋은 곳에서는 정말 승차감이 좋았었고요.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는 노면일 때 진동은 EV6보다는 조금 더 잔진동을 걸러주는 약간 세팅의 차이가 거기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출력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동안 오릴 드라이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주행을 많이 했었는데, 오릴 드라이브랑 좀 비교를 하자면 확실히 출력은 떨어집니다. 오릴 드라이브처럼 4개의 바퀴가 동시에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없기는 해요. 근데 이 후륜 구동만으로도 충분히 출력 자체는 만족스럽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최고 출력이 제가 232마력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기 모터는 밟자마자 최대 토크가 터집니다. 오히려 내연기관으로 했을 때 체감으로는 300마력대 이상은 되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전기차를 경험하셨다면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마음에 드시지 않을 수도 있고, 왜 내가 알던 그 전기차의 폭발적인 가속감이 없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첫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가속력은 충분히 만족스럽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입문자분들이라면 후륜구동 힘이 부족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출력이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일상 중에서 이게 더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고는 하지만 제가 맘만 먹으면 이렇게 몸 붙어요. 이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강도가 떨어질 뿐이고요. 그리고 제가 전기차를 타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확실히 전기차는 주행 모드별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엔진의 RPM 정도만 조절하고 더 좋은 차, 뭐 가변 대포 정도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기차는 모터의 힘을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드별 직관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 도심 주행을 할 때 에코 모드로 계속 주행을 했었고요. 조금 고속화 도로나 이럴 때 했을 때는 컴포트 모드로 시원한 가속감도 즐기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길이 뚫리거나 좀 가속이 필요할 때는 스포츠 모드를 이렇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엑셀링의 반응 차이가 크다는 거, 이건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출력이면은 일상생활에서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릴 드라이브, 그 다음에 퍼포먼스와 비교하면 그래서 확연하게 주행 가는 거리가 긴 편입니다. 가장 긴 451km의 주행 가는 거리를 얻었고, 그 다음에 400, 인치에 따라서 380km까지 갈 수 있는 게 오릴 드라이브, 그 다음 퍼포먼스는 한 360km대까지 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행거리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스탠다드의 출력과 그 다음에 이동거리를 넓게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에코 모드인데도 에코 모드라서 오히려 지금 밟을 때 최대 토크가 탁 터지지 않다 보니까 더 괜찮아요. 뭐 이런 부분도 오히려 좀 만족스럽게 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전기차 하면 솔직히 막 터지는 가속감 느끼는 것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의 취향일 뿐이고, 그냥 이동수단으로서 멀리 가는 전기차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아쉬워하실 부분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는 지금 제가 배터리 33%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따로 주행 거리에 대해서 리뷰를 할까 고민했다가 안 하는 이유는, 그 카페에서 실오너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시고요,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실제 거리를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올릴 때마다 주행 환경별, 그 다음에 주행 거리별, 뭐 패턴별로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오히려 어설픈 전비 그 주행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혼란을 드릴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그런 테스트를 체크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거는 실오너분들의 카페에서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출발했을 때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과 이동거리 생각했을 때는 주행 가능 표시 거리보다는 확실히 더 길게 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분명히 뭐 떨어지기는 하겠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좀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좀 묵직을 합니다. 무게감이 있고,
이게 조금은 더 그립감이 좀 돋다 보니까 고성능 차의 스티어링 휠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휠 부분도 만족스럽대, 대신에 이 부분이 두꺼워서 이 그립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신 분들도 일부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게 패드 시프트 자리에 이제 레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패드 시프트 자리의 이 레버는 변속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속이 아니라 이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벨 0부터 1, 2, 3, 그 다음에 I 페달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우선 레벨 0 같은 경우에는 회생 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엑셀 밟았다 떼면은 얼음판 위를 미끄러지듯 가는 느낌이라 할까요? 계속 지금 슬라이딩 하시 미끄러 나가거든요.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항속 주행을 하다 보면 회생 제동이 걸리면 오히려 속도가 줄고 더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달리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벨 0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항속 주행 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레벨 한 1이나 2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내연기관에서 엑셀 밟았을 때 그 느낌을 레벨 1 아니면 레벨 2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처음 적응하시기 가장 괜찮은 정도고요. 그다음 레벨 3부터 제가 엑셀에서 밟을 때면 조금씩 제동 걸리는 게 몸이 쏠리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레벨 3부터는 좀 본격적인 회생 제동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흔히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 그러죠. I 페달. 테슬라 오너분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기로 유명한데 그 I 페달도 여기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 페달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차가 멈출 정도로 강력한 회생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르면은 이렇게 뭔가 멈추는 것 같고 끌어당기는 것 같고 이 부분을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는 멀미하는 것 같다는 분도 계신데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현대기아 신차를 받으면서 이번 제네시스까지 받으면서 I 페달로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적응만 되면 정말 편해요. 어제도 제가 주행을 꽤 했었는데 브레이크 밟은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익숙해지면 I 페달을 통해서 도심 주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회생 제동과 함께 주행거리도 늘려가면서 하는 부분에서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I 페달을 적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도 항상 이렇게 전기차 타고 원래 제 차로 돌아가면 이 I 페달 없는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적응되면 굉장히 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에서 또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키고 다니는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퓨처리스틱이랑 G 엔진, 이 모터 이렇게 3가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드라이브 모드 여기 스티어링 휠 버튼에 있는 걸 누르고 스포츠로 바뀌면 소리가 좀 더 크게 느껴지고요. 사이드 보이스가 조이고 밟으면 네, 이게 퓨처리스틱 사운드입니다. 네, 전기차에서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사운드고요. G 엔진의 경우에는 어설픈 팔기통 그런 사운드가 나는데 이 엔진 소리가 오히려 저는 더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이유는 엔진 소리는 익숙한데요. 원래 차랑 변속이 있잖아요. 자동차는 앙 하고 한번 바뀌고 올라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밟으면 올라가는데 변속하는 타이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솔린 엔진은 오히려 좀 더 익숙한 소리지만 더 이질적으로 느껴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날카로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뮬러 전기차의 그런 경주차 같은 소리, 좀 더 날카로운 고음이 납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새롭게 신세계로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차가 의외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스탠다드가 와서 좀 성능이 떨어지는 버전이 왔고 가장 기본 버전이 와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거든요. 저는 퍼포먼스를 타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히려 제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며칠간 타보니까 이 차가 덜 부담스럽고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이게 더 높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 점에서는 더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서스펜션은 제가 아까 좀 아이오닉5보다는 괜찮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조금 더 노면에 안 좋은 곳에서 조금만 더 세련되게 진동이 내는 거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게 소음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진동에 대한 느낌이 더 크게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우당탕탕 할 때 조금만 더 잘 걸러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프리뷰 전자체 서스펜션을 쓰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이오닉5와 뭔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고급감이라던가 정숙성 이런 부분에서는 차별화를 둔 게 느껴져서 제네시스 선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문제점은 가격입니다. 2022년부터 보조금이 바뀌었고 5,500만원 이하까지만 100% 보조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5,5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작년에 주문하셨던 분들이 올해 출고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50%밖에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행거리가 긴 후륜구동 모델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좀 더 실용성이나 이런 점에 무게를 두셨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보조금을 준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구매자에게는. 과연 내가 이 돈을 더 지불하고서 EV6나 아이오닉 대신에 이 차를 구매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100% 보조금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실구매자분들이 굉장히 실제 구매하실 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와 별개로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네시스에서는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제적인 판매량에선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렇다고 제네시스라고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서 현대기아와 똑같은 가격으로 책정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당장의 판매량보다도 브랜드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가치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그냥 살 사람은 사세요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브랜드 입장은 그렇지만 제가 실제 구매자라면 취소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차는 만족스러운데 이 보조금이라는 전기차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와닿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면서 느낀 게, 근데 문제는 이게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유턴이나 골목길에서 회전을 할 때 회전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아이오닉5 때도 제가 경험했던 부분인데, 평소에 잘 돌던 유턴 구간이 아이오닉5나 이 차로 돌 때는 몇 번 더 왔다 갔다 해서 돌아야 될 정도로 회전 변경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이질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응감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이 이 사이드 미러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화질이나 이런 게 좋더라도 물리적인 거리감이 안 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차선 변경을 할 때 숄더 체크를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리적인 감이 사라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응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또 주차할 때, 저는 사이드 미러를 주로 보고 옆을 잡는데, 이게 와이드로 더 넓어는 지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하시더라도 공기 저항 개수 때문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받아들여야 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GV60는 확실히 EV6나 아이오닉5에 대해서 차별화를 잘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은 만족스럽지만, 이 보조금이라는 변수, 그 부분은 실구매자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모델 GV60 스탠다드 모델을 시승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네시스 또 국산 브랜드라서 오히려 저평가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성차 브랜드와 비교해보면 그만큼 완성도는 높지만, 이제는 새로운 브랜드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완성 접시와는 다른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통해서 엄청난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OTA에 대한 다양한 기능도 추가가 되었지만, 이제 다른 브랜드, 새로운 브랜드와 경쟁을 위해서라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 언급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보조금 문제, 5,500만 원이 이제 넘어서 50%밖에 보조금 지급이 안 된다는 점에서는 아마 실구매자들의 시장적인 판단이 과연 판매량과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더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냉정히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첫 전기차 모델, 그 다음 발빠르게 전동화에 시작된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완성도 높은 첫 번째 순수 전기차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카티는 다음번에 또 다른 차량으로, 또 다른 재미난 컨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